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요 문장 부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부호는 말 그대로 문장상에 사용되는 부호를 뭐라고 얘기한다? 문장 부호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문장상에 사용되는 부호를 뭐라고 한다? 진짜 문장 부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일단 맞춤법의 그 아래에 두고 있죠. 그런 점에서 맞춤법은 무엇까지 포함한다는 점, 문장 부호까지 포함한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럴 때 한글로 우리가 옮겨 적을 때 또는 한글로 적을 때 적절한 문장 부호와 그다음 적절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말과 관련돼서는 의미를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데 다 포함돼서 한글 맞춤법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침표입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그냥 마침표. 마침표는 원래는 이제 사실 옛날에는 온점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온점. 여러분 교재 261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맞춤법은 원래 온점이라고 했어요. 맞춤법은 물음표다, 느낌표다 또는 온점 이것들 다 모두어서 문장을 종결짓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을 대체적으로 마침표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온점이라는 말 대신에 주로 마침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름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는 거죠. 마침표다, 물음표다, 느낌표다 이것들을 묶어서 이제는 그냥 옛날에는 마침표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마침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둘 것이 뭐냐면 붙임원입니다. 붙임원. 인용한 가운데 마침표도 역시 인용해야 되거든.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인용한 가운데 쓰이는 마침표는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침표를 찢지 않는 것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목이나 표에는 쓴다, 쓰지 않는다,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자,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해서 연월일, 각각 연월일 생략된 자리에 쓰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되겠습니다.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그래서 3.1 운동이 있어 없어요? 있지? 3.1 운동할 때 가운데 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과거에는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맞춤법에 있어서 표기 관련해서 요즘은 대체로 직접 손글씨로 쓰는 것보다는 워드 작업을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상에 나와 있는 자판상에 나와 있는 그런 소위 그 기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점은 하려면 특수 부호를 선택해야 되지.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마침표로 세웠다. 그래서 마침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사용됐던 가운데 점을 허용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둬라. 다음에 261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침표는 원래 뭐였다는 점? 온 점이었다는 걸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자, 물음표입니다. 자, 물음표 관련해서 붙임원 밑줄자, 붙임원.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할 때, 자, 뭐 할 때 다 같이? 물음이 같은 질문이죠. 너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같은 질문일 때는 물음표를 한 번만 쓰지만, 각각의 질문일 때는 물음표를 각각 쓴다는 것. 그래서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그 정도로 알아두고요. 특히 의심, 거기다 밑줄자 의심, 빈정거림 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소위 물음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다 또는 빈정거림이다,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울 때 그냥 의빈적, 시작, 빈적, 의심, 빈정거림, 적절치 못한 말. 알겠지? 그런 상황에서 결국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할 사람은 최 선생, 거참 훌륭한 빈정거림이죠.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거 강아지가 가출했다는 말이 좀 더 부적절하잖아요. 어휘 정책에서 강아지가 나갔다, 집을 나갔다 하면 되는데 가출한 용어는 대체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말이지 동물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적절하다 볼 수 있겠죠. 262페이지 갑니다. 거기에 자, 느낌표는 일반적인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 범주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쉼표입니다. 쉼표가 별 3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쉼표입니다.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근면, 검소, 협동원, 우리 결의의 미덕이다 할 때 근면,
검소협동 있죠? 어구를 뭐 할 때 다 같이 열거할 때 쉼표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짝을 지어 구별할 때, 뭘 지어 구별할 때? 짝을 지어 구별할 때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 이렇게 짝을 지을 때도 역시 쉼표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밑줄짝 하나.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있죠? 그때 휴가를 즐겼다는 말이 반복되지? 반복되는 말에 생략된 자리에 쉼표를 찍는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11번 도치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있지? 이리 오세요 할 때도 역시 쉼표를 처리한다는 점. 264페이지. 자, 264페이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네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자, 이것은 어떻게 거기다 써놔요? 중의성을 해제한다. 뭘 해제한다? 중의성을 해제한다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 갑순이는 울면서 앞에 뭘 찍지 않으면 쉼표를 갖다 찍지 않으면 마치 울면서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갑돌이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중의성을 해제하기 위해서 쉼표를 찍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 끼어든 말일 때 앞뒤에 쉼표를 찍습니다. 다만 이 앞뒤에 끼어들 말에 앞뒤에 쉼표를 찍는데 이 쉼표 대신에 밑에처럼 줄표를 쓸 수 있다. 밑줄자 쉼표 대신에 줄표를 쓸 수 있다. 끼어든 말 앞뒤에 원래 쉼표를 찍는 게 원칙인데 뭘 쓸 수 있다 자체 줄표를 쓸 수 있다는 말에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쉼표 대신에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자, 쉼표 대신에 뭐라 쓸 수 있다 자체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밑줄자 그 부분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65페이지에 가운데점 무슨 점 다 같이 가운데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자, 가운데점입니다.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이 민수, 영희, 선미, 준호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뭘 쓸 수 있다 같이 가운데점을 찍어서 말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 이제 물론 이런 가운데점을 뭐 할 수도 있다는 점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짝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는 굳이 가운데점을 찍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그 기억해 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계열의 말. 그런데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있죠? 밑줄자.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이렇게 같은 계열의 말들에 하천 수질에 걸리는 말이죠. 하천 수질 조사, 하천 수질 분석이다. 알겠지? 조사를 통해서 분석하니까 같은 계열의 말일 때는 가운데점 대신에 쉼표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할 때 쉼표 있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점을 쉼표로 처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쌍점입니다. 쌍점은 공무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띄어쓰기를 통해서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있지? 그래서 문방사고. 이때 문방사고 다음에 쌍점이 있어 없어요? 쌍점이 앞에 단어에 찍혔지? 그러지? 그래서 뭐에 다시 종이, 붓, 먹, 벼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2번도 마찬가지죠. 2번 전부 다 2번, 1번, 2번은 전부 다 어디다 붙였어요? 쌍점을 앞에 단어에다 붙였죠? 그런데 그 뒤로 보면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쌍점을 앞뒤로 붙였다는 점. 따라서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하면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그 붙임에다 밑줄자.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번과 4번에서 쌍점은 앞뒤를 다 붙여 쓴다. 있어 없어요? 유일하게 띄어쓰기 정책별로 언급한 것이 쌍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쌍점의 띄어쓰기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빗근거리에 대해서 시험에 한번 출제됐던 것이 거기 2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번도 또 대비되는 걸 때 우리가 물론 빗금을 쓰죠. 예컨대 먹이다와 먹히다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수량을 나타낼 때 단위와 관련돼서 빗금을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3번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특히 시에서 행을 나타낼 때, 시에서 뭘 나타낼 때? 행을 나타낼 때, 시에서 행을 나타낼 때는 빗금 하나를 쓰고요. 연을 나타낼 때는 빗금 둘을 쓴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입니다. 뭐다 시작?
큰 따옴표 관련돼서 알아둬요.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할 때,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나 또는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뭘 쓴다 하지? 큰 따옴표를 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267페이지에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인용할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인용한 가운데 또 인용할 때는 뭘 쓴다 하지? 작은 따옴표를 쓴다. 다시 한번 시작. 인용한 가운데 또 인용할 때는 뭘 쓴다 하지? 작은 따옴표를 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자,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뭘 쓴다 하지? 작은 따옴표를 쓴다라고는 사실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1번 같은 경우 보면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고 있죠? 라고가 직접 인용격 조사죠. 직접 인용격 조사는 앞에 붙였어야 돼. 조사니까. 근데 그 밑에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있어 없어요? 이때 하고도 직접 인용을 들어갈 때 쓰는 말이지만 이때 하고는 하다의 활용형이야. 이제 하다 자체가 용어냐. 그래서 앞에가 띄었어야 돼. 왜? 하고는 조사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쓰인 하고는 조사가 아니야. 하다의 활용형이야. 물론 이런 경우 있죠. 철수하고 놀았다 할 때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고가 조사로 쓸 때 있어요. 하지만 이때의 하고는 하다의 활용형으로서 독립된 단어니까 이때는 띄어써야 맞다. 그래서 라고와 하고의 띄어쓰기 구별의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소가로의 별 2개. 소가로도 역시 쉼표만큼이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소가로 문제입니다.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있죠?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자, 그것도 알아둬야죠. 니체, 독일의 철학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독일의 철학자 할 때 니체, 주석을 달 때 이렇게 소가로를 쓴다는 점. 두 번째입니다.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그래서 기호 있어 없어? 있지? 기호, 자세할 때, 그럴 때 앞에 한자와 뒤에 한자가 같아 달라. 같죠? 그래서 우리말에 대해서 원어를 제시할 때는 뭘 쓴다는 점? 소가로를 쓴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될 것이 뭐냐면 고요에 대해서 한자를 변기할 때 있어요. 자, 교재 잠깐 넘겨볼까? 268페이지. 거기에 대괄호 있어 없어? 있지? 대괄호의 두 번째 사항. 고요에 대해서 한자를 변기할 때 있지? 이때는 대괄호를 써야 돼. 앞에 거 헷갈리면 안 돼. 우리말에 대해서 뭐 할 때다? 우리말에 대해서 뭐 할 때는 우리말에 대해서 원어를 갖다가 밝힐 때는 소가로를 쓰지만 고요에 대해서 한자를 변기할 때는 대괄호를 쓴다. 이걸 헷갈리지만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중괄호 있습니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쓰는 것이 뭐다? 시작. 중갈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뭐가 있다? 시작. 이와 가가 있다는 점. 국가 성립 요소로서 영토, 국민 뭐가 있다? 시작. 주권과 관련돼서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뭘 쓴다? 같이 중갈호로 쓴다. 그래서 예로까지 관련돼서 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의 겹나표입니다. 겹나표,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작. 겹, 화살, 가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보면 잘 알아둬요. 과거에 우리가 소위 그 세로 쓰기 있지? 세로 쓰기에 썼던 문장부마저도 버릴 수가 없어서 가로 쓰기에도 활용하자 해서 이 겹나표 같은 경우가 뭐 왔어요? 겹나표 또는 겹화살가루가 가로 쓰기 부분에도 들어온 거야. 그래서 기존에 큰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와 같이 겹나표, 겹화살가루를 다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언제 쓰느냐? 주로 큰 제목이 있죠?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뭘 쓴다는 점? 겹나표, 겹화살가루, 큰 따옴표를 쓴다. 그러면 그 속에 속한 작은 제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럴 때는 그 밑에처럼 혼나표, 홑화살가루,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게 된다. 그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 볼까? 거기 여러분들 교재 269페이지 위에 상단의 두 번째 문장. 거기 보면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 나오지? 그럴 때 아름다운 땅이라는 큰 제목 아래 한강이라는 것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줄표입니다.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표, 다 같이 뭐다 시죠? 줄표.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뭐한다? 같이 허용한다.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줄표라고 하는 것은 제목 앞뒤를 붙이는 건데 약속에 따라서 뒤에 줄표는 생략하고 앞에만 붙일 수 있다는 점 이해됐습니까?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붙임표 있는데 이 붙임표는 그 밑에 물결표와 같이 연동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붙임표는 밑에 뭐와 연동해서 다 같이 물결표와 연동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뭘 쓸 수 있다 같이 물결표를 갖다 쓸 수 있다. 따라서 9월 15일에서 9월 25일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물결표는 뭐뭐에서 뭐뭐까지 다 같이 시작. 뭐뭐에서 뭐뭐까지라고 할 때 물결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써도 된다는 거 알겠죠? 자, 물결표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붙임표를 쓸 수 있다. 그 부분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쭉쭉쭉 설명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어차피 우리가 글을 갖다 쓰려고 할 때 정확한 문장 보호도 중요하잖아. 그래요. 그래야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장 보호의 쓰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 드러낸 표가 있습니다. 자, 드러낸 표, 그럼 뭐 우리가 드러낸 표는 글자 위에다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고 싶은 만큼 점으로 표시하는데 이 점 대신에 밑줄을 써도 돼요. 점 대신에 뭐 또 된다 하지? 밑줄 또는 밑줄 대신에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밑줄자, 드러낸 표나 밑줄 대신에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다. 밑줄자. 그래서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할 때 훈민정음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작은 따옴표를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죠. 자, 그다음에 19번하고 20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숨김표하고 빠진표가 있는데 모양이 달라요. 숨김표는 동그라미죠. 빠진표는 네모잖아. 동그라미나 X표를 활용한다. 또는 X표 또는 가세표, 가위표라고 그래. 동그라미나 가세표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숨김표라면 빠진표는 네모를 사용한다. 정리됐나요? 따라서 숨기고 싶은 만큼 빠진 내용, 누락된 내용,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지. 그럴 때는 뭘 쓴다? 빠진표를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의도성이 있는 것은 숨김표일까요? 빠진표일까요? 의도성이 있는 것은 숨김표일까요? 빠진표일까요? 숨김표겠지. 그래서 의도성이 있을 때는 숨김표, 의도성이 없을 때는 빠진표를 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때 있어요.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빠진표와 숨김표에 있어서 동그라미냐 네모냐 헷갈릴 때 이렇게 외워두니까 되겠더라. 숨동빠네. 다 같이 시작. 숨동빠네. 빠네라고 하는 거 먹어본 적 있죠? 빠네. 그래서 숨김표는 동그라미, 빠진표는 네모. 물론 숨동 X 빠네. 다 같이 숨동 X 빠네 하면 더 정확히 외울 수 있겠죠. 됐나요? 숨동 X 빠네. 다 같이 숨동 X바네. 숨김표는 동그라미나 X표, 가세표를 활용하지만 빠진표는 네모를 활용한다는 거 이해됐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줄임표가 있습니다. 뭐에다 시작? 줄임표. 할 말을 갖다 줄였을 때 쓴다. 뭐 할 때 쓴다? 다시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어디 나하고 한 번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지? 어디 나하고 한 번 할 때 하고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지? 이 하고 띄어서도 붙였었어? 띄어 썼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줄임표는 보통 몇 점을 찍어요? 마침표까지 하면 7점이지만 일반적인 줄임표만 가지고 보면 6점이죠. 6점을 찍는 게 원칙이고 또 어디에 찍는 게 원칙이냐면 가운데 찍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면 사실 자판에 가운데 점을 찍으려면 사실 또 부호를 특수부호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 그래서 무엇을 활용하자? 마침표를 활용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마침표를 6점을 갖다가 해서 찍으려면 어디에요? 마침표는 주로 아래쪽에 붙죠. 아래쪽에 붙는다. 그래서 아래쪽에 6점을 찍거나 또는 약속해서 3점만 찍어도 돼. 뭐만 찍어도 된다? 3점. 그래서 줄임표는 말 줄임표는 63 그렇죠? 63. 6줄을 찍어도 6줄을 갖다 쓰게 되고 63화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줄임표에 대해서는 뭐냐? 63화가. 63화가. 그래서 6줄을 갖다 6점을 찍거나 3점을 찍거나 또는 아래 찍거나 가운데 찍거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울 때 63화가 시작. 63화. 숨동반에 63화가 이렇게 외워두면 어렵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숨동반에 63화가 알겠죠?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 부호에 관련된 내용이다까지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72페이지에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뭐 사실 요즘 최근에 해서 외래어 표기법이나 노마자 표기법이 좀 언급이 많이 안 돼서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도 언제 어떻게 휙 나올지 모르니까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들 한 번씩 때려본 적 있죠? 그래서 뭐 마음 놓고 있다가 혹시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기억해둬야 되겠다. 자, 그래서 기본 원리만 설명함으로써 오전 수업을 이번 시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볼까요? 자, 외래어 표기법.
자, 외래표법 뭐냐? 말 그대로 외래표법은 뭘 외래표법이라고 그래요? 외래표법은 외국말을 우리말로 적는 것. 알겠죠? 외국말을 뭘로 적는 거 다 같이? 우리말로. 그러니까 외국말을 뭘로 적는 거냐? 우리말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말을 한글로 표기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한글 맞춤법에 준하는 원칙이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말을 적는데 외국말에 무엇을 적느냐? 외국말에 뭘 적느냐? 발음을 적는 거죠. 알겠어요? 외국말의 발음을 한글로 적어야 돼. 그러면 외국말의 발음을 적을 때 이 발음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에 준하여? 국제음성기호. 국제음성기호 플러스 한글의 대조표가 있어. 이 대조표에 맞게 적어야 되거든. 국제음성기호 플러스 뭐에 맞게? 한글. 이 국제음성기호에 맞게 이 국제음성기호에 있을 때 그 음성기호를 한글로 뭘로 적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대조표가 있어. 이 대조표를 활용해서 적어야 되는 것이 외래표기법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 외국말에 대해서 발음이 안 주어져. 아예 스펠링마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주의할 만한 단어들을 머릿속에 암기해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외래표기법이야. 그래서 어쩌보면 최근에 어떤 시험의 경향상 단순한 암기적인 지식 위주의 문제를 좀 덜 내겠다라는 차원이다 보니까 이런 외래표기법에 대해서 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본 원칙이나 또는 뭐라 나도 주요 단어들의 그런 어떤 소위 외래표기법도 마찬가지로 외래표기법 그 자체가 표준어로서 인정되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몇 가지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외국말 있죠? 외국말. 그 중에서 뭘 주로 중심으로 한다? 영어를 중심으로 그리스어다 그런 게 아니라 불란서다 독일이다 이게 아니야. 일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외래표기법은 뭘 중심으로 시험이 나온다? 영어를 중심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영어에 뭘 중심으로 한다? 발음을 중심으로 한다. 그 발음은 뭐에 기대었습니다? 국제음성교와 한글 대조표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 발음도 나오지 않고 뭐도 나오지 않는다. 스펠링도 주어지지 않을 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요할 단어들을 아예 암기를 해 놔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외래표기법이다. 따라서 외래어는 뭘로 적기 때문에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뭐가 필요하다? 표기의 원칙,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 표기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외래어는 국어 현역 몇 자모? 24자모입니다. 24자모는 자음 몇 개? 14개의 모음 몇 개? 10개를 활용해 적는다. 하것이 바로 24자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모해도 되고. 자, 그 국어의 현용자모 24자모를 적는다. 두 번째, 외래어 1음은 원칙적으로 뭘로 적는다? 1기호로 적는다. 1음은 1기호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G, 에, P가 나와서 몇 개의 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죠? 이건 발음은 이렇게 되겠죠. G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죠? 발음은. 그러면 이 세 개를 우리 자모 몇 개를 이용해서 세 개를 활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갭이라고 적는다. 알겠지? 이것을 1음은 1기호로 한다. 이런 원칙이라는 것. 두 번째, 받침.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해요. 별 3개예요. 자, 특히 우리 외래표기법상 이 받침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이 받침은 7개만 활용한다. 몇 개? 7개. 그 7개 뭐야? 다 같이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오, 디형. 시작.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오, 디형. 있죠? 이 7개를 활용한다. 그렇다면 이것과 뭐와 헷갈릴 수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다 시작.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 말이에요.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뭐가 있어? 우리 그거는 디귿, 시옷 대신에 뭘 대표가 시키죠? 디귿을 대표가 시켜서 갖는다는 물방울. 기억나?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무엇을 대표가 시킨다? 디귿 대신에 시옷을 쓴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예컨대 만약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디스캣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다 뭐가 보면 모음을 써봐. 모음을 쓰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디스캐들 이렇게 해야 되잖아. 발음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발음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발음을 갖다가 존중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다가 디스켓이라고 해야 돼. 을을 쓰면 뭐가 되나? 디스켓을. 우리가 보통 편성에 디스켓이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원중들이 디귿의 발음의 인식보다는 시옷에 대한 인식을 더 하니까 시옷을 대표음으로 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걸 해도.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다르다는 점 기억해두라.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외래표기법에서 사용되는 받침은 우리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일치한다. OX,
X 불일치한다 그래야지. 자, 파열음 표기는 된수를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우리 파열음에 뭐가 있죠? 기억이 있다, 뭐 디귿이 있다, 비읍이 있다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된소리가 뭐가 있어요? 쌍기억이 있다, 뭐 쌍디귿이 있다, 쌍비읍이 있다. 이것이 대체적인 파열음이야. 이것들에 대해서는 된수를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가스 하나 예를 든다면 가스가 아니라 가스라고 해야 된다. 알겠지? 또는 뭐 우리가 파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했지? 파리라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가스가 아니라 시작 가스, 파리가 아니라 시작 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들어. 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있지?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관용적인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이외에도 이름 말고도 외래어 표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어로 본다면 퍼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파마하러 간다고 하지? 그 파마.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용적인 것들에 해당된다. 뭐 캠으로 하지 않고 카메라로 적는 거.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관용적인 것들이 허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자, 표기 세척관에 대해서는 국제 음성교원은 여기다 생략해놨습니다만 어차피 뭐 주어지지도 않고 그걸 외울 수도 없으니까 뺐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표기의 세칙, 뭘 중심으로? 영어를 중심으로 나왔잖아요. 영어를 중심으로.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 주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몇 가지. 첫 번째. 좁혀져 보면 파열음에 대한 이야기. 무성 파열음. 무성 파열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거기 1번과 2번. 1번과 2번이 아닌 제3번 PTK 있죠? 1번과 2번은 받침으로 적지만 2번인 경우는 뭐 넣는다? 을을 붙여 적잖아. 그래서 거기다 밑줄자. 세 번째 항목이 밑줄자. 같은 무성 파열이지만 보통 무성 파열음 1번과 2번은 받침으로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밑에 세 번째 경우에 있어서 뭘로 적는다? 을을 붙여 적는다는 거. 이해됐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성 파열음에 뭐가 나오냐면 무성 파열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장몸, 긴 몸이죠. 긴 몸 뒤에 나오는 거. 긴 몸 뒤에 나오는 무성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있겠다. 그 다음에 짧은 몸, 단몸 뒤에 오는 기역, 디귿이 있겠다. 그때 만약에 장몸 뒤에 오는, 여기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KTP. KTP라고 해야죠. KTP. 자, 이렇게 장몸, 짧은 몸 다음에 오는 KTP는 뭐로 적는다? 그냥 받침으로 적는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근데 긴 몸 뒤에 나오는 KTP는 뭐다 낫지? 을을 붙여서 적게 돼요. 그래서 뭐로 적는다? 프로 적는다. 정리됐지?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스탬프, 케이프, 쭉 있어 없어? 있지? 생일마다 우리가 사오는 것이 뭐죠? 다 알지? 케이크가 있지? 케이크도 케이크라고 해야지. 케이크라고 하면 틀린다. 테이프가 아니라 테이프라고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러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나 이것과 달리 유성 파열음. 유성 파열음은 모음에 상관없습니다. 유성 파열음은 뭐와 상관없다? 시작. 모음과 상관없죠. 자, 유성 파열음은 뭐과 상관없다? 모음, 긴 몸이냐 짧은 몸 상관없이 자적으로 다 을을 붙여 적게 돼요. 알겠어요? 자, 유성 파열음 BDG 다 같이. 유성 파열음 뭐가 있다? BDG가 있는데 이와 같은 BDG는 각각 뭘 붙여 적는다? 시작. 을을 붙여 적는다. 따라서 부드그 시작. 부드그. 그래서 나왔던 것이 뭐야? 지그재그. 다 같이 지그재그. 그다음에 로브스터. 알겠죠? 다 같이 지그재그. 그다음 뭐다? 시작. 로브스터. 특히 로브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 때 랍스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랍스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칙은 로브스터가 맞아. 그런데 워낙 언중들이 랍스터로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랍스타라고 하면 틀려. 랍스타가 아니라 시작. 랍스터. 그거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제3항 마찰음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마찰음이 적지만 영어에서는 상당히 마찰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보고 있는데 그 마찰음 가운데 특히 두 번째 항목이 밑줄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잘 나와요. 마찰음 가운데. 마찰음 가운데는 두 번째. 자, 이 SH 같은 경우가 이제 SH 이것이 발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발음이 이렇게 되는 것 가운데 이것이 만약에 끝에 왔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왔냐면 자음이 왔다. 그 뒤에 뭐가 왔다? 모음이 왔다. 그랬을 때 각각 달라요. 만약에 끝에 왔다. SH 이런 발음이 끝에 왔다면 C로 읽어요. 근데 자음이 왔다. 자음 이렇게 SH RUB. 자, 이렇게 왔죠? 뒤에 뭐가 와서 R이라는 자음이 왔지?
그럴 때는 뭘로 읽냐면 슈로 읽어요. 슈러브. 시작. 슈러브. 무조건 BDG, 유성 파일하면 을을 붙여서 쓴다고 했지. 그래서 슈러브라고 해야 된다. 모음이 왔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 다시 이것도 이제 이중모음을 적습니다. 그래서 숍, 다 같이 시작. 숍이라고 적는다. 모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SH에 관련돼서 더러 나올 수 있으니까 밑줄짝 해놓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러브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부분을 좀 보면 되느냐면, 그거 밑줄 해놓을까요? 거기 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자, 제 6항 밑줄자, 6항 유음에 대한 이야기. 유음. 자, 유음도 마찬가지죠. 자, 네 번째 유음에 대한 이야기. 자, 유음 관련돼서 우리가 적을 때 초성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초성에는 뭘로 나올 때 있어요? 유음 같은 경우는 있죠, 그죠? R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성, 받침에는 뭘로 돼? 다시 시작. L로 돼 있잖아.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유음과 관련돼서 뭘로 적어야 돼? 리을로 적어야 된다. 뭘로 적어야 돼? 리을로 적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시작. 호텔을 때 받침을 했을 때 L로 적어서 호텔 적었지 않습니까? 펄프, 리을로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2번이 동그라미예요.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자, 유음과 관련돼서 2번이 중요합니다. 자, 2번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L이 있어요. 이렇게 L 있죠? L 앞에 모음이 오거나 그 다음에 L 뒤에 뭐가 올 때 있습니다. 모음이 올 때 있어요. 그럴 때 뭐다? 이것을 리을로 적어야 돼요. 저기 뭘로 적는다? 시작. 리을. 그래서 L 앞에 모음이 오거나 L 뒤에 모음이 오면 뭘로 적는다? 시작. 리을로 적는다. 그래서 SLITE. 자, SLITE 있죠? 그럴 때 뭐가 나왔어? I 있죠? 모음이 왔잖아. 그럴 때 뭐라고 나왔지? 슬라이더. 시작. 슬라이더로 적는다. 그래서 리을로 적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적는 것들은 다 더러 있죠? 우리가 브라우스가 아니라 시작. 블라우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빙가루와 관련돼서 메론이 아니라 뭐다 나왔지? 멜론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리을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닝이 아니라 뭐라고 적는다? 시작. 클리닝. 다 같이 클리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다. 자, 뒤로 넘겨서 이제 우리가 보면 274페이지 장모음. 자,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 있죠. 잘 봐봐. 칠판 주목. 눈이 내린다. 뭐가 다 나왔지? 눈이 내린다 할 때 이 눈은 뭐야? 우리가 원래 길게 내리는 건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내지. 그러나 그 장음이라는 표시를 우리가 쓸 때 표시하냐 하지 않지.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외래표기법. 외래표기법 누굴 위한 거야?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야? 외국말을 우리말로 적어주는 것이니까 한국 사람을 위한 거 아니겠어? 내국인을 위한 표기야.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한글을 적을 때도 우리말을 적을 때도 긴 표시 하지 않지. 장음 표시 하지 않지. 그러듯이 외래어도 장음 표시 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랑 별 3개적 변화. 이중모음입니다. 자, 이중모음은 각각 이중모음으로 우리가 사실 이중모음은 각각 단모음으로 살려 적어야 돼. 자, 이중모음은 각각 뭘로 살려 적는다? 단모음으로. 그 밑에 보니까 타, 입 있어 없어? 이죠? 잘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몇 번째가? 5번째가? 6번째가. 이중모음은 각각 단모음으로 살려 적는다. 각각 단모음으로 살려 적는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자면 타임, T-I-M-E 이렇게 되지만 발음은 타임이 되죠. 타임이 됐죠. 타임. 발음이 이렇게 됐나? 발음을 갖다가 좀 이자 빼야죠. 왜? 자, 오늘이 좀 이상했어요. 타임.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갔어? A와 E가 들어갔지. 이중모음 들어갔지. 그러면 각각 이것을 갖다가 단모음으로 생각해서 밝혀져 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타임 이렇게 밝혀졌는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각각 단모음으로 밝혀졌는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밑줄자 2가지만. 시작 2가지. 오우는 오로 적고 아우어는 아우로 적는다지. 이 2가지만 예외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보트가 아니라 시작 보트. 타워가 아니라 시작 타워. 그 부분에 대해서 밑줄자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보완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노마자 표기법 할 때도 똑같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중모음 형태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이중모음 있지 않습니까? 이중모음. 그래서 우리 국어에 이중모음은 몇 가지가 있죠? 우리 국어에 뭐가 다 있지? 이계열이 있죠? 이게 중에 Y계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W계열. 있지? O나
우결, 의결이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소위 반몸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몸? 반몸. 이런 반몸과 결합된 것을 이중몸이라고 해. 됐나요? 그렇다면 영어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Y자로 시작되는 것이 있어. 알겠죠? 자, 영어에서도 이걸로 시작되는 것이 W로 시작되는 것이 있어.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만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Y 부분으로 시작되는 거 있지? Y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Y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Y, A, R, T. 있어 없어요? 이것이 발음에 있어서는 뭘로 나와 있지? 이렇게 발음이 나 있죠? 이런 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적는다? 이것을 야로 적는다. 됐습니까?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게 아지? 그럼 이것을 뭘로 취급한다? 반몸 입값으로 생각해서 넘어가서 야가 된다. 정리됐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는 O나 U로 우리가 옮기는데, 영어 같은 경우 뭐가 나올 때 있어요? W, O, R, T가 나왔지. 그래서 이것이 발음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표지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발음돼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 같이 되어 있죠. 이 W가 있을 때는 O나 U로 적으니까 이것도 우어로 알겠죠? 그리고 유성 파일럼 같은 경우는 항상 을을 붙여 적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워드 시작 워드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따라서 이중모 요 결은 2로 반모음 입값으로 생각하고요. W로 시작되는 영어 나왔을 때는 O나 U로 생각하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옮기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0항입니다. 10항 밑줄자. 자, 10항으로 대해서 보게 되면 복합어죠. 복합어, 비줄자, 복합어. 이 복합어는 보통 여기서는 복합어는 합성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합어는 합성을 말해요. 가로 열고서는 합성. 합성의 경우는 합성되기 이전에 독립적으로 적을 때처럼 적는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처럼 커플 라이크 있어 없어요? 자칫 커플 라이크면 안 된다는 거지. 몸 뒤에 몸이 L 뒤에 몸이 왔다고 해서 커플 라이크면 안 돼. 컵과 라이크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합성되기 전에 그런 단독으로 적을 때 좀 적는다. 따라서 컵 라이크로 적어야지. 커플 라이크면 틀린다. 하나 더 해볼까? 밑에 헤드와 라이트가 만났지? 이 경우도 자칫 헤드 라이트면 안 된다는 거지. 헤드 라이트. 따라서 합성어 경우는 합성되기 전에 단독으로 적을 때처럼 적혀야 된다.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275페이지. 자, 275페이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사실 뭐 1절, 2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보통 우리가 소위 일본하고 중국에 있어서는 표기를 좀 달리 적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우리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가깝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의 표기는 사실 신해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은 한자 음대로 그대로 적지만 신해혁명 이후에 있어서는 중국식 발음으로 적는다. 뭔가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시점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적는다는 거. 이해됐나요? 그런 점에서 중국과 일본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항의 동그라미, 사항, 동양 인명, 지명 표기로 해서 사항 동그라미. 밑에 2절. 거기 보면 두 가지를 허용하는 거 있어요. 한자 음대로 적는 것과 그 현지 발음을 그대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쿄, 동경, 교토, 경도, 상하이, 상해, 타이완, 대만, 황허, 황하이지. 이건 다 허용한다는 거. 그러면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띄어쓰기와 관련돼서 나왔다. 뭐와 관련돼서 나왔지? 띄어쓰기. 그 띄어쓰기 부분과 관련돼서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다, 섬, 강산 등의 표기 선칙법에 대해서 과거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갖다가 띄었었지만 우리말과 외래어가 왔을 때는 띄었었지만 지금은 다 붙여 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특별히 제 2항을 보니까 그것도 나왔죠. 2항도 볼고 마찬가지로 제 1항도 마찬가지고 붙였었잖아. 태백산맥 우리말처럼 붙여 쓰듯이 우랄산맥, 우랄이 외래어잖아. 그렇지? 다 붙여 썼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데칸도 마찬가지죠. 외래어인데 데칸공원 붙여 썼었습니까? 도카치 평화도 마찬가지죠. 마치 우리 배 김포 평화를 갖다 붙여 쓰듯이 이것도 역시 다 붙여 쓴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홍해 붙여 쓰듯이 발트해, 아라비해 이것도 역시 다 붙여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제 3항입니다. 3항.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 섬을 얘기할 때는 섬이라는 말 쓰지 않고 도를 붙이죠.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하지만 외국 섬을 얘기할 때는 뭘 붙인다? 도를 붙이지 않고 섬을 붙입니다. 따라서 타이완 섬, 코로시카 섬. 이해됐습니까? 그럴 때 그 섬도 붙여 쓴다는 사실을 알아둬라. 자, 4항과 5항은 뭐냐? 사실 우리도 그러죠. 로마자 표기법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지리산 하지만 지리산이라고 한다면 외국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지리산이 산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오지 않는 이상은 지리산이 뭔가 모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노마자 이따 오후 시간에 배울 텐데 노마자로 적을 때도
뭐하냐? 지리산하고 그 뒤에 마운틴이라는 속성을 밝힐 때가 있어. 마찬가지로 외래어에서도 우리는 온탁히 하면 뭐야? 그 자체가 산 이름이야? 근데 이것이 산의 이름인지 강의 이름인지 호수 이름인지 모를 때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그 옆에다 산을 붙여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럴 때도 역시 띄어쓰자고 뭐한다? 붙여 쓴다는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온탁해 산, 주장강 강 이름이죠. 도시마 섬, 그죠? 이밖에 위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항입니다. 5항도 마찬가지죠. 5항도 역시 산맥산 강 등의 뜻이 들어있는 산맥산 강 등은 겹쳐 적는다. 따라서 리오그라, 이 리오 자체가 강이라는 뜻이거든. 그란데 강을 리오그라데라고 하는데, 근데 리오그라데 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거기다 강이라는 말을 변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 주의할 외래어 표기 용례 있어 없어 있지? 몇 가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밑줄 해 둡시다. 원짐을 고려해서 적는 것이 있습니다. 바비큐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냐 안 맞냐 항상 눈 뜨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비큐, 그 다음에 악센트, 그 다음에 챔피언. 시작. 챔피언 알아둬라. 자저, 조추, 차처, 초 있죠? 이것은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스가 아니라 주스,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레비전, 차트가 아니라 차트라는 것. 세 번째입니다. F와 P 있죠? P. 자, F와 P는 P읍으로 하나로 적습니다. 그래서 환타지가 아니라 판타지,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 상당히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죠. 자, 파이러면 대소를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모차르트가 아니라 진짜 모차르트가 맞다는 거에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이 밖에 하나 더 한다면 카페가 아니라 카페. 뒤에 가면 카페가 아니라 카페. 그 다음에 꽁트가 아니라 콩트. 부분도 역시 밑줄 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말은 미국식으로, 영국에서 들어온 말은 영국식으로 줬는데, 특히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슈퍼마켓이 맞아요. 슈퍼마켓이 아니라 슈퍼마켓. 밑줄 짝 해놓으시고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자, 6번, 7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아까 무성파 이름, 짧은 몸 다음에 무성파 이름은 받침으로 적지만 긴 몸 다음에 무성파 이름은 을을 붙여 적는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6번은 받침으로 적어서 도넛, 다음에 로켓이라고 적어야 되죠. 7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소위 을을 붙여 적는 거 있죠. 그 중에 대표 물론 유음이다, 뭐 이중몸이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면 긴 몸 뒤에 오는 PTK는 을을 붙여 적는다. 그래서 케이크 상당히 중요하죠. 케이크, 테이프, 플루트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SH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끝에 나왔으면 시로 적고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고 모음 앞에서는 모음에 따라 이중모음을 적으면 된다고 했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표인 가운데 슈림프 밑줄짝, 그다음에 플래시 밑줄짝, 그다음에 러시아워 밑줄짝, 리더십 밑줄짝. 상당히 잘 나왔죠. 자, 9번에 별 3개 정도 해놓고 좀 더 외래어 표기법을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 하면 9번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9번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똑같은 의문이 발음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오, 이것이 뭘로 나올 때도 있고 어로 나올 때도 있고 이걸로 나올 때도 있어요. 또는 이것이 오로 나올 때도 있고, 알겠지? 이걸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발음상에 있어서 이렇게 나올 때, 발음상에 이렇게 나올 때는 어로 적고 발음상일 때는 오로 적는다. 알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커로 적는 거 있죠? 커로 적는 거 외우던 컴퓨터, 컨소시엄, 컨테이너, 컨트리, 리모컨, 에어컨. 알겠지? 이때는 뭘로 적는다? 커로 적는다라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고, 코로 적는 것이 있습니다. 컴팩트, 콘센트, 콘덴서, 콘크리트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특별히 커로 적는 가운데 가장 심히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컨소시엄과 컨테이너야. 이 두 가지를 알아둔다면 나머지는 코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컨테이너, 컨소시엄이 상당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단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와 컨소시엄만 좀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코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280페이지 14번 주의할 된소리 거센소리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죠. 자,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입니다. 알아둬야 되겠고요. 이 밖에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 가디건이 아니라 카디건이라고 해야 된다는 점. 자, 15번과 관련해서는 넌센스가 아니라 시작 난센스라는 점. 넌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잘 알아둬. 특히 난센스를 방송 같은 데 보면 출연진들이 자꾸 넌센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난센스가 맞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16번에 있어서 쓸데없는 그런 의문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생, 러닝 셔츠,
그러니까 런닝맨이 아니라 시작 러닝맨이라고 해야 되는데 런닝맨도 역시 쓸데없는 우문을 첨가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레슨이 아니라 레슨, 마사지가 아니라 마사지, 배지가 아니라 배지 부분 기억해 두시고, 또한 컨닝이 아니라 시작 커닝이라고 한다는 것. 281페이지에 17번과 관련돼서 1번씩 잘못된 외려 표기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링게르야 링거야 시작 링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 밖에 마우라야 머플러야 다 같이 머플러라고 하면, 라이터야 라이터야 라이터. 레이더 부분은 좀 밑줄에 놔요. 레이더는 여기 좀 표기를 잘못해놨는데 후에 레이더가 원래 원칙이었었어요. 근데 레이더가 맞고, 과거에는 레이더가 틀렸고 레이더가 맞다고 했는데 워낙 언중들이 뭘 많이 쓰지? 레이더를 많이 쓰니까 그다음 옆에다 써놔요. 레이더를 원칙으로 삼고 기존의 레이더를 허용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써놔요. 레이더가 원칙이고 레이더를 허용했다. 이제는 레이더라고 해도 맞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것이지 외국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레이더가 원칙, 레이더도 허용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노타리가 아니라 노터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천, 그 다음에 프로포즈가 아니라 프로포즈, 핸들링이 아니라 핸들링, 시작 핸들링, 리을 모음 앞에 리을 연속적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핸들링이 아니라 핸들링, 이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번에 이과 관련돼서도 나옵니다. 보넷이 아니라 시작 보닛, 캐비넷이 아니라 시작 캐비닛 관련돼서 알아두라. 282페이지에 있어서 알아둘 것은 렌지가 아니라 레인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번에 예와 예를 또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왜? 발음이 좀 우리가 상당히 헷갈리죠? 네? 그런 점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레이션, 액세서리 잘 나와요. 내레이션, 액세서리,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왔던 것이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시작 액세서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세서리를 많이 하잖아. 액세서리가 맞다는 점. 자, 21번에 있어서 프랑스에서 온 말 있죠. 프로에서 온 말은 대체로 우로 적습니다. 따라서 몽타주 동그라미 몽타주입니다. 몽타지가 아니라 시작 몽타주라고 해야 됩니다. 자, 양성모 명사가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알아두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거 할리우드, 시작 할리우드. 아까 얘기했지? 난센스와 더불어서 아로 시작되는 것은 할리우드입니다. 자체 우리가 홀리우드 또는 헐리우드 하는데 잘못된 거야? 할리우드가 맞다. 이 밖에 283페이지 음성모음 형태가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답터가 아니라 어댑터, 스폰지가 아니라 스펀지, 밑줄 짝 해놓으시라. 자, 철자에 따라 우리가 유의할 것 중에 하나가 컬러와 컬러가 있습니다. 알겠죠? 색깔을 얘기할 때는 뭘 쓰고 닿지? 색깔을 얘기할 때는 뭘 쓰고 닿지? 컬러를 쓰고, 옷깃과 관련돼서는 컬러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둬라. 25번에 있어서 우리가 기부스에다가 아니라 닿지? 깁스 있죠? 그 다음에 샌달이 아니라 샌들, 쇼파가 아니라 소파. 특히 커피 숍이지 커피숍이 아니야. 헤어샵이 아니라 헤어숍이 아니야. 숍. 그런 점에서 기억이 들어. 특히 피읍 받침이 아니라 무슨 받침? 비읍 받침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울렛 조심해. 아울렛. 우리가 흔히들 옆에 보면 아울렛 이렇게 쓰는 게 많죠. 그러나 이것은 합성어야. OUTLET 합성어니까 합성되기 전에 단독으로 적을 때처럼 적어야 된다. 그래서 아웃렛 시옷 받침 붙여야 맞습니다. 됐습니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데스크탑이 아니라 데스크톱 기억해 두시고요. 라이센스가 아니라 라이선스, 레프리가 아니라 레퍼리가 맞습니다. 스티로폼, 우리가 흔히들 스티로폼을 스티로폼이라고 하면 틀려요.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티로폼, 폼이 맞습니다. 잘 알아둬요. 자, 이 밖에 부르주아가 아니라 부르주아 밑줄자 부르주아입니다. 자, 284페이지 보니까 앰뷸런스야 앰뷸런스야?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밖에 기억해 둘 것 가운데 하나가 옵저버가 아니라 옵서버, 그 다음에 카운셀링이 아니라 시작 카운슬링, 플랜카드가 아니라 다 같이 프레카드,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면 포크레인이 아니라 포클레인이라는 거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주요 단어들입니다. 물론 뭐 그 이외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암기할 수 없잖아. 그러지? 최소한 여러분들 교재 보면 285페이지 옆에 확인학습이 있어 없어요? 거기에 시험에 잘 나왔던 것들, 또 나올 만한 것들 60개를 줄여놨죠? 이것을 자주 반복해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숙지해 놔라. 알겠지? 자, 그럴 때 처음 풀 때 어떻게 풀어보면 돼? 연필로 살짝. 알겠죠?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또 풀어보고, 며칠 후에 풀어봐서 자꾸 뭘 없애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줄여가는 것이, 오답률을 줄여가는 것이
좀 더 성공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외래 표기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2시부터는 노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